오동현TV, 서울의 소리, 정대택TV, 인터넷뉴스 신문고, 법률닷컴 TV 시청자 여러분 반갑습니다. 정치법률시사 대표방송 정법시대 10번째 막을 올리겠습니다. 네, 안녕하십니까. 검사를 검사하는 변호사 모임 대표 오동현 변호사입니다. 네, 저는 법률닷컴 대표 추광규입니다. 네, 반갑습니다. 김관민 변호사입니다. 네, 자 이번 주에도 지난주와 마찬가지로 12.3 내란 사태와 관련 특집 방송을 준비했는데요. 본격적인 방송에 앞서 먼저 그 이화영 부지사의 변호인에 참가하고 계시는 김광민 변호사님께서 19일 날 그 이화영 변호사 항소심 선고 결과에 대해서 짧게 좀 말씀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의견, 그다음에 상고는 어떻게 될 것인지 그 관련해 가지고요. 네. 양형에서 형량이 약간 줄어든 거를 제외하고는 원심의 판결을 모두 다 인정을 했고요. 당연히 판결에 대해서는 뭐 인정하기 어렵고 이화영 부지사님 역시 판결에 대해서 인정하기 어렵다라고 말씀하셨고요. 주된 이유에 대해서 간략하게 말씀드리면 항소심에서 저희 변호인단이 검찰의 조작 수사 관련 정황에 대해서 상당히 많은 부분을 좀 입증을 했고, 특히나 필리핀의 리오남이 존재하지 않았었다라는 것들, 이런 부분들에 대해서 상당히 높은 수준의 입증을 했는데 이런 부분이 전혀 다 인정되지 않았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재판부의 판단에 동의하기가 상당히 어렵고, 또 하나는 검찰의 직무 관할 범위, 이번에 성남 FC 사건에서 문제됐었던 그런 부분에 있어서 법리적 다툼도 꽤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부분 종합적으로 판단해서 상고를 해야 될 것으로 보입니다. 고생하셨고요. 좀 나머지도 좀 더 노력 한번 해보시고요. 좋은 결과 기대하겠습니다. 네. 자 그러면 이제부터 본격적인 방송을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방송은 헌법 재판소로 넘어간 탄핵 사건의 법리 문제를 중심으로 심층적으로 분석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유 헌정 질서를 지키기 위해 비상계엄을 선포합니다. 대통령 윤석열 탄핵 소추안은 총 투표수 300표 중 가 204표, 부 85표, 기권 3표, 무효 8표로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12.3 내란 사태가 일어난 후 12월 14일 탄핵이 이르기까지 영화 속에서나 볼 법한 이 같은 장면이 현실 속에서 숨가쁘게 펼쳐졌습니다. 이제 공은 헌법재판소로 넘어갔습니다. 대통령 탄핵은 헌정사상 이번이 세 번째가 되는데요. 노무현 전 대통령과 박근혜, 그리고 이번에 윤석열입니다. 이번 탄핵 사유는 앞선 두 사건과는 확연히 다른데요. 현직 대통령이 재직 중 내란죄를 범한 상태라서 탄핵 사유는 더욱 엄중하고 단순하기도 합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내란 속의 윤석열은 자신의 행위에 반성은 없고 극우 보수층을 결집시키는 움직임을 노골화하고 있습니다. 법리적인 돌파구보다는 정책적인 해법을 시도하고 있는 것 같은데요. 이로 인해 우리 사회는 또 한번 몸살을 앓을 전망이지만 이런 상황에서 정면 돌파를 하지 않을 수는 없습니다. 오늘 특집 방송 이 같은 상황에서 탄핵 사건을 이해하는 데 도움이 되고자 하는 차원에서 마련됐습니다. 먼저 한번 탄핵 사유와 관련해서 쟁점을 한번 정리 한번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김광민 변호사님, 탄핵 사건 지금 쟁점을 좀 정리 한번 부탁 좀 드리겠습니다. 네, 윤석열 탄핵 사건 번호는 2004 헌납 8인데요. 네. 예, 올해 들어서 탄핵 사건이 벌써 이렇게 여러 개 있었다는 것 자체가 상당히 아이러니하고 한국 역사에서 가슴 아픈 사안인 것 같습니다. 쟁점을 좀 정리해 보면요, 첫 번째는 내란죄가 구성되느냐라는 거고요. 두 번째는 대통령 대행 체제에서 헌재위원 9명이 완성체가 가능하느냐, 이 부분. 마지막 세 번째는 대통령 파면을 정당화할 정도의 중대한 법 위반이 있었느냐, 이 정도로 정리해 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네. 그럼 잠시 광고를 본 후 본격적으로 첫 번째 주제로 넘어가 보겠습니다. 12가지 잡고기 골고루 한 팩에, 한 끼 한 팩, 12가지 잡고기 한 팩에 마당새 잡곡, 저칼로리 건강식 혼합 12곡, 지리산 알밤 밤 혼합 12곡, 소화 잘 되고 쫄깃쫄깃 영양 가득 검정 찰보리쌀, 혼합 12곡, 밤 혼합 12곡, 검정찰 보리쌀까지 고르기만 하십시오. 우리 땅, 우리 농부가 직접 지은
100% 국산 잡곡 12가지 잡곡을 골라서 한 팩에 담은 마당쇠 잡곡. 100% 국내쌀 12가지 잡곡을 한 팩에 완전 밀봉해서 벌레 걱정 없고 눈무 가지도 않고 그래서 맛있을 수밖에 없었죠. 12가지 잡곡을 골라서 한 팩에 담은 마당쇠 잡곡. 군이 총 들고 국회 쳐들어간다는 내란죄가 안 된다고. 자, 그렇군요. 그렇다면 하나씩 짚어보도록 하겠습니다. 12.3 비상계엄이 내란죄를 구성하는 여부입니다. 이와 관련 국민의힘 쪽에서는 내란죄가 안 된다고 지금 강변을 하고 있습니다. 그 뭐 대표적인 인물의 홍준표 대구시장에다 어저께 석동원 변호사 이런 분들인데, 먼저 홍준표 시장이 시치를 페이스북에 올린 글을 통해 내란죄가 안 된다고 주장한 적이 있습니다. 오 변호사님 먼저 그 글을 좀 소개해 주시겠습니까? 네, 홍준표 시장이 본인의 페이스북을 통해서 윤석열 대통령의 그 12.3 그 계엄이 내란에 해당하지 않는다라고 하면서 글을 좀 이렇게 적었었는데, 내용을 보면은 뭐 일방적인 본인의 주장인데, 뭐 내란죄는 국헌문란의 목적이 있어야 하는데 윤석열 대통령은 국가 정상화를 목표로 했기 때문에 뭐 목적범인 내란죄는 되기 어렵다. 그리고 뭐 폭동이 요구되는데 일시적인 국지적 소란에 불과하지 폭동에 이르지는 않았다. 뭐 그런 또 취지로 글을 썼습니다. 그리고 뭐 또 내란죄 직권남용죄 정도로만 보여진다. 그러나 직권남용죄는 현직 대통령 같은 경우에는 형사소추가 불가능하기 때문에 뭐 형사소추는 되지 않고, 그렇지만 탄핵 사유는 해당할 수가 있다. 뭐 그런 식으로 좀 글을 또 썼고, 또 수사기관들이 지금 뭐 이번에 그 검찰에서는 또 윤석열과 이상민 영 같은 경우에는 공수처로 이첩을 했지만, 그 전에는 그 이첩하기 전까지 뭐 검찰하고 공조본에서 서로 이제 뭐 공수처하고 경찰 검찰이 서로 이제 수사를 하겠다고 좀 그런 사태와 관련해서 뭐 수사기관들이 하얀달처럼 달려들어서 내란죄의 뭐 공다툼하는 게 참 어이없는 행태다. 뭐 박근혜 때는 뭐 적폐청산 프레임을 씌우더니 이번에는 뭐 택도 없이 뭐 내란죄 프레임으로 거짓 선동하고 있다. 뭐 정신을 차리자. 뭐 이런 내용의 글을 작성했습니다. 뭐 총 뭐 한 5가지 정도로 네. 이렇게 나눠 보면은 뭐 내란죄는 국헌 문란의 목적이 있어야 되는데 국가 정상화를 내걸었기 때문에 목적법인 내란이 안 된다. 그리고 두 번째는 행위 태양으로 폭동이 요구되는데 일시적 국지적 소란에 가깝기 때문에 폭동에 해당하지 않는다. 그리고 세 번째는 우리 형법에서 소란을 넘으면 소유죄가 되고 소유를 넘어서야 비로소 폭동이다. 그리고 네 번째로는 허영 그 헌법 교수님 칼럼과 내용이 동일하다. 그래서 이미 내란죄는 어렵고 직권남용죄 정도로 보인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현직 대통령은 형사소추가 되지 않으나 탄핵 사유는 해당한다. 뭐 이 정도로 좀 요약할 수 있겠습니다. 네. 거의 이런 내용이 이제 사실 그 태극기 세력에서 나오는 그 보수 극우 유튜버들 나오는 그런 주장을 좀 요약이 되는 것 같은데요. 자, 그러면 하나씩 한번 짚어보도록 하겠습니다. 내란죄는 이제 국헌 문란의 목적이 있어야 하는데 윤석열은 국가 정상화를 내걸었기 때문에 목적범인 내란죄 되기 어렵다 이렇게 주장하고 있지 않습니까? 이 부분 관련해서 오 변호사님 의견을 먼저 한번 말씀해 주시죠. 윤석열 대통령이 국가 정상화를 목적으로 해서 뭐 그 야당이 거부권을 계속 행사를 하면서 뭐 광란에 칼춤을 춘다. 뭐 그렇기 때문에 국가 정상화를 위해서 뭐 본인은 그렇게 뭐 선택을 했다 이렇게 주장을 하는데, 실질적으로 국가를 정상화시키지 않은 사람이 융통 아닙니까? 윤석열, 김건희가 국가를 정상적으로 운영을 안 했기 때문에 지금 이런 사태들이 발생한 거고, 이게 누가 보더라도 이게 지금 그 윤석열 대통령의 그 군을 투입하고 경찰을 투입해서 뭐 국회의원들을 체포하는 지시까지 지금 계속해서 지금 나오고 있는데, 과연 그게 국가를 정상화를 목적으로 했다고 누가 인정하겠습니까? 네, 이거는 전혀 말도 안 되는 변명에 불과하다고 보입니다. 네. 그러면 또 거기서 하나 파생되는 게 내란죄라는 게 이제 그 정권 획득을 위해서 이제 했다는 이제 그런 지적을 하거든요. 그러니까 이제 그 뭐 정권 찬탈이 아니기 때문에 내란죄가 아니다는 이제 그런 논리까지 전개가 되더라고요. 이 부분에서 어떻게 생각하실까요? 그 형법상 내란죄의 구성 요건이 일시적으로 또는 뭐 영구적으로 국가 권력을 국가 그 기관을 뭐 이렇게 기능을 배제하거나 뭐 국헌 문란의 목적으로 일으키는 것을 내란죄로 그 구성 요건으로 하고 있습니다. 정권 찬탈의 목적이라는 자체는 형법 자체에 전혀 그런 게 없습니다. 그런 게 없고, 또 만약에 정권 찬탈이 아니라고 주장을 하고 있지만 이 우리나라는 상권 분립제도 아닙니까? 입법, 행정, 사법을. 그리고 국가가 뭐 윤석열 본인만이 가지고 있는 권력이 아니잖아요. 그러니까 명백하게 국회의 권한을
배제하고 그리고 하려고 했기 때문에 이거는 뭐 정권 찬탈이라는 게 구성여건에 해당하지 않지만 또 정권 찬탈의 목적도 있다고 보입니다. 저는. 네. 자, 그럼 우리 김 변호사님은 어떤 의견이실까요? 내란죄가 아니라고 이분들은 우기고 있거든요. 우선은 윤석열이 포고령을 통해서 본인이 내란을 목적으로 했다는 걸 아예 자백을 했다고 봐요. 포고령 내용을 보면 그 국회뿐만 아니라 지방의회까지 모든 정치 활동을 금지시켜 버렸거든요. 네, 그렇다고 하면 국가의 권력 분배의 주요 기능 중에 하나인 입법부, 국회뿐만 아니라 지방자치의 입법부가의 기능을 전부 다 정지시키겠다라는 것이었기 때문에 이거 자체가 국헌문란이고 이 국헌문란의 목적으로 물리력을 동원했으니 이거를 과연 그 누가 내란이 아니라고 판단할 수 있을지 그것을 주장하는 것 자체가 좀 상식 밖이다 이렇게 생각합니다. 사실 이제 보면은 이제 그 전두환 그 내란 사건 그 대법원 판결도 마찬가지거든요. 보게 되면은 이제 이 당시에 그 권능 행사를 불가능하게 한다는 것은 그 기관을 영구적으로 폐지하는 것만을 가리키는 건 아니고 사실상 상당 기간 기능을 제대로 할 수 없게 만드는 것을 포함한다 이렇게 지금 당시에 판례가 나와 있습니다. 자, 이런 부분에서 그러면 이번 내란 사태에 대한 그 헌법재판소에서 판단은 어떻게 이루어질 거라고 예상하시나 모르겠습니다. 뭐 오 변호사님 먼저 어떻게 해요? 네, 그러니까 그 당시 그 판결에서도 국헌문란의 하나로서 권능 행사를 불가능하게 한 것을 이렇게 이렇게 딱 지적을 했었잖아요. 권능 행사를 불가능하게 한다는 것이 그 대표님 말씀하신 것처럼 뭐 영구적으로 폐지하는 경우가 아니라고 하더라도 뭐 사실상 상당 기간 이렇게 뭐 제대로 기능을 할 수 없게 멈추기만 해도 배제시키는 것도 당연히 그 국헌문란의 하나로 보는 건데 지금 실질적으로 그 당시에 군이 투입되고 경찰이 그 국회의원들의 그 출입을 막고 이 자체로서도 상당 시간 동안 이렇게 어떻게 보면은 그 권능 행사를 불가능하게 한 거잖아요. 그렇죠. 투표를 참여하지 못하게 막았으니까. 투표 참여 못하게 막았고 실질적으로 뭐 투표를 참여를 하려고 했는데도 못한 분들도 계시고 물론 뭐 국민의힘 뭐 의원들 일부는 아예 뭐 제가 보기에는 뭐 그래 투표를 하려는 의사 자체가 없었던 것 같기도 한 그런 사람들도 있는 것 같습니다. 그 지금 그 대화 내용이 지금 이렇게 공개되어 가지고 그 내용들을 보면은 뭐 아예 국회를 올 생각이 없었던 사람들도 있었던 것 같아요. 그렇지만 또 몇몇 분들은 들어오려고 했는데도 이제 담도 못 넘고 그 정도로 좀 이렇게 출입이 제한되다 보니까 그런 투표 참여 못한 분도 계시기 때문에 그렇다고 하면서 이게 권능 행사를 불가능하게 한 걸로 보이기 때문에 명백한 이런 국헌문란에 해당한다고 보입니다. 네. 자, 그러면 김 변호사님은 이 부분은 어떻게 판단하실까요? 우선은 이게 계엄이라는 사상 초유의 사태가 발생을 했고 군이 동원됐기 때문에 논의의 중심이 현상에 좀 초점이 맞춰지는 부분이 있는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군이 동원돼서 군이 국회의 기능을 얼마나 마비시켰느냐 그리고 마비된 시간이 얼마나 되느냐 이게 좀 초점이 맞춰지는 것 같은데요. 사실 이런 부분도 중요하긴 하지만 실제로 국가의 기능이 어떻게 바뀌었는가 정지되었는가 장애가 발생했는가 이 부분이 더 중요하다고 저는 생각을 해요. 계엄을 발동을 하면 계엄을 발동하자마자 자동적으로 계엄사령부가 설치가 됩니다. 그리고 계엄사령부가 설치가 되면 행정과 사법 권한이 전부 다 계엄사령부로 이관돼요. 그러니까 그 즉시 국가의 일상적인 행정 권력, 사법 권력이 정지되고 계엄사령부가 이것을 전부 다 장악하게 되는 거거든요. 심지어 이번 계엄은 서울 한 지역을 상대로 한 계엄이 아니라 전국 계엄입니다. 그러니까 뭐 45년 전의 계엄보다 훨씬 더 중대한 계엄이고 그렇게 되면 각 지역별로는 지역 계엄사령부가 생기면서 그 각 지역의 행정 사법 권한을 다 인수받게 됩니다. 그렇다고 하면 이 계엄이 발생을 했고 뭐 각 지역에는 군인들이 계엄사령부에서 접수하지 않았지만 그것은 단지 계엄이 빨리 해제됐기 때문에 국회가 재빠르게 움직여서 빨리 해제됐기 때문에 물리적인 현상이 발생하지 않을 뿐이지 그 시간 내에서는 이미 행정과 사법 권력은 정지된 상황이었습니다. 그렇다면 한 국가의 전국적인 행정 사법 권한을 중단시킨 행위를 어떻게 국헌문란으로 안 보고 내란으로 안 보고 이것이 폭력이 없었다고 볼 수 있는지 그것 자체가 이런 주장 자체가 성립이 불가능한 주장이라고 생각합니다.
자, 그러면 하여간 그 헌법재판소에서 내란을 규정하는 데는 문제가 없을 거다는 데는 두 분 변호사가 동의하시나 모르겠습니다. 네네. 그렇습니다. 예, 좋습니다. 그럼 그 부분 한번 그렇게 정리를 1차 한번 해보고요. 두 번째는 이제 이 홍준표 시장께서 행위 태양으로 이제 폭동이 요구되는데 일시적 국지적 소란에 가깝다 뭐 하면서 이 내용을 부인을 했단 말입니다. 이 부분에는 어떻게 우리 오 변호사님 의견은 어떠신가요? 네, 뭐 다들 방송이나 통해서 다들 보셨다시피 총기를 휴대하고 군인들이 투입이 되었잖아요. 그리고 실질적으로 그 국회의 창을 부수고 이렇게 투입하고 뭐 그런 부분들이 다 모든 국민들이 다 보셨고 또 그 당시 현장에 또 국회에 나가셨던 분들도 다 목격한 그런 내용들입니다. 그런데 이게 과연 일시적 국지전 소란에 불과한 건지 이거는 좀 저는 명백한 폭동에 해당한다고 보입니다. 네. 자, 그리고 김 변호사님 의견은 어떠실까요? 참 도대체 무슨 생각으로 이런 주장을 하는 건지 납득이 되지 않는데요. 그러니까 홍 시장 말대로 한다고 하면 사람이 죽어야 되는 거예요. 정말 대한민국 시민들이 대단했고 현장에 투입된 그 투입 군인들이 그나마 양심이 있었기 때문에 유혈 사태가 발생하지 않았는데 그러면 대한민국 시민들과 양심이 있는 현장 투입된 장병들에 의해서 최악의 상황은 모면한 거죠. 그러면 그것 자체를 가지고 정말 다행이다라고 생각을 해야 되는 건데 뭐 편하게 얘기하면 사람이 죽지 않았으니까 폭동이 아니다 이런 식의 주장이거든요. 그러면은 도대체 정치인으로서 야 사람도 안 죽었는데 이게 어떻게 폭동이야 이런 식의 발언을 하는 것 자체가 이거는 정치인으로서 기본 자세도 안 됐고 심지어 그 홍 시장은 법률가잖아요. 법률가로서 기본적인 지식도 없는 주장을 하고 있다. 말도 되지 않는다. 이렇게 생각합니다. 좋습니다. 그러니까 그렇다면은 당시에 국회 상황을 갖다가 그 정도면은 폭동이라고 볼 수 있다. 행위 양태로서 당시에. 네, 뭐 우리 대법원에서도 폭동과 관련 내란죄 폭동과 관련해서 최광의로 이렇게 해석을 하기 때문에 네, 이거는 명백한 폭동에 해당한다고 보입니다. 네. 네, 좋습니다. 자, 그러면은 이제 세 번째 보게 되면은 우리 형법에는 소란을 넘은 소요죄가 되고 소요를 넘어서야 비로소 폭동이다라고 이제 이렇게 홍 시장은 주장을 했단 말입니다. 이게 저도 좀 이해가 안 가던데요. 소란이나 아까 그 광의로 해석한다는데 이 부분은 어떻게 봐야 되나요? 우리 오 변호사님은요? 뭐 이 부분도 앞에서 말씀드린 명백한 행위 태양이 폭동에 해당하기 때문에 뭐 소란을 넘어서면 소유죄가 되고 소유를 넘어서야 폭동이다. 이거는 그냥 말장난에 저는 말장난에 불과하다고 보입니다. 네. 뭐 그 정도 정리하죠. 그건 의미가 없는 것 같고요. 네. 그다음에 이제 우리 헌법학의 이제 허영 교수님이 이제 그 꽤 유명하신 분이지 않습니까? 이 석자 교수님이 이제 칼럼과 내용이 이제 한마디로 그날 행위에 대해서는 내란죄다. 내란죄는 어렵고 직권 남용죄 정도다 해서 아주 가볍게 치부를 하고 있단 말입니다. 이 부분은 우리 오 변호사님은 어떻게 보시나요? 뭐 허영 교수님 또 헌법학자로서 상당히 유명하신 분이기도 하지만 실제로 또 소수견도 많이 내시는 분이거든요. 네, 저는 뭐 이 부분도 앞에 설명드린 바와 같이 명백한 내란죄에 해당한다고 보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뭐 굳이 뭐 이 부분도 크게 뭐 설명 안 드려도 앞에 말씀드린 부분과 동일한 내용인 것 같습니다. 네. 비상 계엄은 이제 고도의 통치 행위로 사법 심사의 대상이 되지 않는다 이렇게 강변을 하고 있거든요. 우리 김 변호사님 이 부분은 어떻게 생각하시나요? 고도의 통치 행위라는 것이요. 통치라는 것도 법과 헌법에 따라야 됩니다. 그러니까 고도의 통치 행위라는 것은 어떠한 주장이냐면 이 통치 행위가 사법 심사의 범위에 해당하지 않는다라는 주장을 하고 있는 거거든요. 그렇다고 하면 사법 심사를 받지 않을 정도의 절차적 요건, 형식적 요건, 그러니까 통치 행위를 하더라도 기본적인 위법 사항은 없어야 되고 위헌 사항은 없어야 된다는 겁니다. 이게 첫 번째고, 두 번째는 이러한 고도의 통치 행위를 할 만한 상황적 필요가 있어야 되는 거예요. 그런데 이번 계엄은 법률도 위반을 했고 헌법도 위반을 했고 그리고 그러한 통치 행위가 필요한 위급 상황도 없었지 않습니까?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러니까 평온한 정말 지극히 평온하고 정상적인 국가였던 대한민국에서 본인 혼자 상상에 빠져서 이상한 상상에 빠져서 대한민국은 지금 위기다라고 생각을 해서 법적 절차도 위반을 하면서 계엄을 한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이거는
고도의 통치 행위라고 규정할 수 있는 모든 요건, 그 어느 요건도 축적하지 못했다라고 생각합니다. 우리 오 변호사님은 어떻게 판단하시나요? 네, 뭐 지난 방송에서도 한번 말씀드렸는데 이 계엄 비상계엄 자체가 이 형식도 위배했고 또 요건도 갖추지 못한 명백한 이 헌법 위반입니다. 네. 뭐 비상계엄 같은 경우에는 일단은 전시 사변 또는 이에 준하는 국가 비상 사태 시에 적과 교전 상태에 있거나 사회 질서가 극도로 교란되어서 행정 및 사법 기능의 수행이 현재 곤란한 경우에 근사성 필요에 따라서 뭐 공공의 안정 질서를 유지하기 위해서 선포하는 걸로 계엄법이 규정이 되어 있는데 어느 하나에도 해당되지 않지 않습니까? 국가가 윤석열, 김건희 아니었으면 정말 정상적으로 돌아가는 나라를 본인들이 스스로의 어떤 망상에 빠져가지고 지금 국가가 뭐 종북 세력들에 의해서 찬탈되고 뭐 그런 위기 상황이라고 생각을 해서 한 거기 때문에 또 국민의 심의도 제대로 거치지 않았고 그래서 형식상, 절차상 그리고 내용상 다 명백한 그 헌법 위반에 해당한다고 보입니다. 네. 자, 그럼 이걸 통틀어서 한번 묶어가지고 봐볼게요. 사실 이제 아까도 말씀드렸죠. 홍준표 시장도 법조인이고 검사 출신 아니겠습니까? 석동현도 그분도 변호사고요. 근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내란죄가 안 된다 뭐 이런 궤변들을 누르는 우리가 제3자가 볼 때 그런 내 궤변이라고 보는데 전 법률 전문가 입장에서 총평을 한번 부탁 좀 드리겠습니다. 홍 시장이나 어제 석동현 변호사에 그 대해서 먼저 우리 김 변호사님 말씀 한번 해주시죠. 그러니까 소수 의견이라 해야 되나? 그런 의견들 보수 예. 뭐 가능성은 두 개일 텐데요. 이 두 분이 법학을 제대로 공부 안 하셨던지 아니면 법학을 손 놓은 지가 오래되셔서 잘 모르셨던지 이게 첫 번째 가능성이고요. 두 번째는 뻔히 알면서도 선전선동을 할 가능성도 있을 것 같습니다. 전 두 번째일 가능성이라고 보고요. 선전선동을 하고 선전선동을 통해서 탄핵 심사 절차를 방해하고 지연하고 그것을 통해서 어떤 다른 목적을 얻기 위한 그러한 뭐 술수가 아닐까라고 생각합니다. 그 부분은 아마 저도 지금 동감하는데요. 홍준표 시장 같은 경우 사실 지금 대통령 선거를 지금 염두에 두고 계속 발언을 하고 계속 하시더라고요. 그러면 결국 그런 글도 주장도 그 보수 세력을 태극기 세력을 자기 쪽으로 끌어들이기 위한 하나의 어떤 정치 선동이 아니겠는가 뭐 그렇게 판단하면 될 것 같고요. 자, 그럼 우리 오 변호사님 어떻게 판단하십니까? 네, 뭐 홍준표 시장이나 석동현 변호사 같은 경우에도 명백히 이게 내란에 해당해서 탄핵 사유에 해당하고 또 파면이 될 거라고 생각을 하고 있을 거라고 저는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단지 김관 변호사 말씀하신 제 생각에는 그 두 분 다 뭔가 정치적인 목적에 의해서 그런 발언을 하고 있지 않나. 좀 뭐 이렇게 좀 극우 세력들을 좀 이렇게 좀 뭐 결집시키고 뭐 그런 부분 또 그러면서 홍준표 시장 같은 경우에는 본인이 다음 뭐 또 대권 주자로서 좀 이렇게 자기의 존재감을 좀 이렇게 각인시키기 위해서 그런 말도 안 되는 소리들을 좀 하고 있지 않나. 네, 그렇게 보입니다. 네. 그럼 관련해가지고 지금 이제 공수처 수사가 한참 진행 중이고요. 그 다음에 25일 날 지금 출석을 지금 명을 했단 말입니다. 그럼 그날 어떻게 예상하시나 모르겠습니다. 우리 오 변호사님 그날 출석할까요? 뭐 윤석열이 지금까지의 그 행태를 봐서는 뭐 저는 출석 안 할 거라고 보입니다. 네. 그렇기 때문에 이는 정말로 뭔가 강제력을 동원을 해서 네, 이렇게 해야 될 필요가 있다고 봅니다. 이게 윤석열 대통령이 우리가 생각하는 상식적인 일반인이라고 생각하면 절대 안 될 것 같습니다. 네. 그러니까 이미 어떤 네. 상식을 벗어난 뭐 구름 위에 있는 사람 같아가지고 네. 우리 오 변호사님 어떻게 김 변호사님은 예상 어떻게 하십니까? 제가 방송 시작하기 전에 우스갯소리로 한 말씀 드렸었는데 지금 와서 보니까 박근혜는 오히려 품위가 있었다 이런 말씀을 드렸어요. 대통령이라고 하면 뭐 여러 가지 작업 요건이 있지만 저는 대통령에 걸맞는 품위도 있어야 된다고 생각을 하거든요. 근데 지금 뭐 어쨌든 지금 탄핵돼서 직무가 정지되긴 했지만 대통령 직을 갖고 있는 윤석열이라는 사람이 이런 행태를 보인다고 하면 이건 스스로 자신이 대통령에게 포기한 행위고 그렇다고 하면 공수처가 됐든 경찰이 됐든 대통령에게 포기한 사람에게 대통령의 예우를 갖춰주면 안 된다. 범죄자이고 피의자로서 엄격히 대응해야 된다. 그래서 25일 날 출석하는 것은 기대하기 어렵겠지만 출석하지 않는다고 하면 그 이후 절차에 대해서는 피의자로서 엄격히 대응해야 된다라고 생각합니다. 바로 끌어내야 될 수밖에 없네요. 그렇죠. 체포영장 들고 가서 끌어내는 수밖에 없는 것 같고요. 강제 수사로 돌입해야 될. 예. 자, 그럼 이번 주제를 한번 이제 정리를 해보는데요. 자, 그러면은
우리 두 분 의뢰서 이제 변호사님은 당연히 내란죄가 된다, 구성이 된다. 헌재 당연히 될 거다는 그런 의견인데 만약에 이제 전체 변호사들이 만약에 한 100명이 1000명이 있다. 그럼 그 중에 한 몇 프로나 석동현 아니면 이제 홍준표 의견을 동조할까요? 100명의 변호사가 있다 그랬을 때는 우리 오 변호사님 생각할 때는 정상적인 변호사라고 하면 굉장한 사람 하나도 없을 거예요. 또뭐 저희가 또 다른 생각하는 분들이 있을 수도 있으니까 그렇지만 10%도 내외지 않을까. 10% 너무 크게 보셨습니다. 자, 1% 봅니다. 네. 아니, 권성동도 변호사 검사 출신 아닙니까? 근데 동조한단 말입니다. 정치적인 목적이다. 권성동, 홍준표, 석동현 이런 사람들을 법조인으로 분류하면 안 될 것 같습니다. 이 사람들은 고도히 그냥 이렇게 정치인으로서 본인들의 어떤 입장에 따라 가지고 이렇게 궤변을 늘어놓고 이렇게 말장난을 할 수 있는 그런 사람들이지 정상적인 법조인의 시각에서 법리적으로 판단할 수 있는 그런 분류로 이렇게 보는 거는 상식적이지 않은 것 같습니다. 네. 그러면 절대 다수의 변호사들은 내란죄를 구성한다고 판단할 것 같다. 이렇게 보시면 정리하면 될 것 같습니다. 자, 그럼 먼저 첫 번째 주제는 이 정도 정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잠시 후에 광고 듣고 두 번째 주제를 이어가도록 하겠습니다. 남자의 고민. 전립선, 지구력, 활력, 소팔코사놀, 레드, 전립선, 지구력, 활력, 나쁜 빨간불. 남자의 고민, 출동, 소팔코사놀, 레드. 남자를 위한 좋은 빨간색, 소팔코사놀 레드. 혼자 끙끙대지 마시고 레드, 소팔코사놀, 레드. 써보니까 어땠어? 소팔코사놀 레드. 미국산 소팔메토 전립선 건강, 미국산 옥타코사놀 지구력 증진, 독일산 비타민 B 활력 충전. 아주 좋아. 소팔코사놀 레드. 4개월분 2박스 한 달 3만원. 재구매 고객분들께 2개월분 더 무료 증정. 총 6개월분을 6만원 할인된 가격으로. 좋은 빨간색. 좋아불어. 물론 대통령 권한대행은 국정 안정을 위해 대통령 권한의 상당 부분을 적극적으로 행사할 수 있고 그래야 합니다. 하지만 행정부 소속이 아닌 독립적 헌법기구로서의 헌법재판관, 헌법재판소 재판관 3명의 임명은 그 권한 행사의 범위를 신중하고 면밀히 살펴야 합니다. 지금 이제 윤석열 내란 사태에서 지금 핵심으로 등장한 게 지금 대통령 대행 체제에서 헌재위원 9명의 완성체가 지금 가능하느냐는 문제가 나오고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한덕수 대행이 사실 제2의 윤석열의 어떤 그런 걸 오더를 받으면서 자기가 새로운 구심점이 되려고 하는 아니냐 그런 의구심까지 나오고 있습니다. 자, 이 부분 관련해서 이제 먼저 볼게요. 헌법재판소는 이제 그러는데 민주당에서는 당초 이제 아마 24일 정도 아마 청문회 인사청문회를 구성하고 연말내 할 것 같거든요. 연말내 그 임명할 것 같은데 먼저 우리 오 변호사님이 국회목 현재위원 임명과 관련한 민주당과 국민의 입장 한번 정리 한번 부탁드리겠습니다. 민주당 같은 경우에는 당연히 좀 이렇게 공석인 3명의 헌법재판관을 빨리 인사청문회를 통해서 올해 안에는 또 이렇게 다 임명을 하는 형식으로 해서 또 이제 9명의 완성체를 갖춰가지고 조속히 이렇게 그 탄핵 사건에 대해서 좀 심리할 수 있도록 추진을 하려는 입장이 분명합니다. 그런데 이제 국힘 같은 경우에는 계속해서 지금 권성동 원내대표가 권한 대행은 이렇게 임명권이 없다는 식으로 하면서 계속해서 시간을 끌기 또 이렇게 좀 현재 심리가 제대로 이루어지지 않도록 계속 방해 공작을 하고 있는 그런 상황인 것 같습니다. 네. 그러면 결국 이제 그 한덕수 대행에게 그 헌재위원 임명권이 있느냐 여부 같은데 그럼 하나씩 한번 짚어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보게 되면은 대통령 권한 대행에 대한 법 규정은 지금 어떻게 돼 있나요? 우리 오 변호사님 의견은 어떠신가요? 실질적으로 탄핵 소추에 따르면은 대통령의 권한이 정지되고 또 대통령의 거리 시에는 이제 권한 대행으로서 이제 대통령이 직무 수행할 수 없는 경우에는 우선적으로 이제 국무총리가 권한을 대행한다 이렇게 정해져 있지만 실질적으로
그 권한 대행의 직무 범위라든지 직무 권한에 대해서는 구체적으로 규정해 있지는 않거든요. 네, 그렇기 때문에 그 부분이 지금 제한 규정을 따로 있지 않기 때문에 이런 뭐 좀 해석의 논란은 좀 있는 것 같습니다. 네. 우리 김 변호사님 의견 어떠신가요? 대통령 권한 대행에 대해서 어떻게 받아보시나 모르겠습니다. 우선 권한 대행이 발생한 사유를 좀 봐야 될 것 같아요. 대통령이 뭐 사고로 거리가 된 게 아니라 국민이 선택한 국회가 당신은 대통령 자격이 없소. 당신이 대통령 권한을 행사할 경우에 대한민국에 큰 피해가 발생하고 그러니 직무 정지하시오. 라고 해서 대통령 권한 대행이 발생한 겁니다. 그렇다고 하면 국민이 대통령의 자격을 박탈한 거예요. 박탈하고 뭐 물론 헌법재판소의 결정이 필요하겠지만 그 다음 절차 때까지 임시적으로 대통령의 권한이 공백 상태가 되면 안 되기 때문에 총리에게 권한 대행을 맡겨놓은 겁니다. 그렇다고 하면 권한 대행이 발생한 이러한 사유를 통해서 판단을 하고 대통령에게 권한 행사하지 말라라는 국민의 명령에 맞게 권한 대행을 행사해야 될 것이다. 단지 법 규정에 이거를 어떠한 어느 범위까지 행사할 수 있다라는 규정이 없기 때문에 내가 대통령의 권한을 전부 다 행사할 수 있다. 이러한 생각을 하시면 안 된다. 이렇게 생각합니다. 네. 그러면은 대통령 권한 대행이 그런 입장에서 헌재 의원을 임명할 수 있다 이렇게 보시는 입장이 두 분이 동의하시는 거죠? 그렇습니다. 네네. 예, 그렇습니다. 자, 그러면 이제 문제가 되고 있는 게 대행 체제에서 19일 날 양곡법 등 6법을 이제 민주당 야당 안으로 지금 뭐 제의를 올렸는데 이거 갖다가 거부권 행사를 했거든요. 그러면은 이게 대행의 체제에서 이거 그런 어떤 야당의 그런 안에 대해서 법을 갖다 거부한다는 게 맞습니까? 어떻습니까? 오 변호사님 어떻습니까? 그러니까 뭐 헌법상 그 권한 대행의 직무 범위라든지 권한이 규정되어 있지 않기 때문에 뭐 이런 문제들이 뭐 좀 이렇게 논의가 되고 있는데 저는 정말 바람직하지 않다고 보입니다. 이게 실질적으로 권한 대행이면은 뭐 어떤 소극적인 뭐 그런 정도의 저는 직무 범위로 이렇게 수행을 해야 되는 거지. 국회에서 실제로 권한 대행은 또 국민이 선출한 자가 아니잖아요. 네, 그는 법상 이렇게 뭐 대통령이 임명해서 그 법에 의해 가지고 이제 대행의 권한을 부여받은 건데 이 법률안 같은 경우에는 국민의 대표인 국회의원들이 이렇게 발의해서 이렇게 선포를 개정을 한 부분인데 이런 부분들을 적극적으로 이렇게 거부권을 해서 다시 제의를 하게 한다는 것 자체는 저는 정말 바람직하지 않다고 보입니다. 네. 자, 우리 김 변호사님은 이 부분은 어떻게 했어요? 거부권 행사에 대해서는 어떻게 받아들이고 계시나요? 이 정치적 행위인데요. 정치적 행위를 지금 현재는 국민들이 절대적으로 지지하는 권력 주체는 국회입니다. 대통령에 대한 해당 권한 자체를 파멸시켜 버렸으니까요. 그렇다고 하는데 그러면 국민들이 적극적으로 절대적으로 지지하고 있는 국회의 행위, 특히나 이게 탄핵 이후에 발생한 행위가 아니거든요. 그 전부터 논의가 있었고 절차를 밟아왔던 행위인데 이러한 행위를 대통령 권한대행이 임시로 맡고 있는 대통령 권한대행이 여기에 대해서 적극적인 어떠한 대처를 할 수 있는가라고 생각했을 때 이것은 정치적으로 매우 바람직하지 않은 행동이다라고 생각합니다. 그럼 이게 지금 만약에 이제 제의권이 거부가 됐기 때문에 다시 또 국회로 돌아왔지 않습니까? 이걸 다시 이제 하게 되면 또 3분의 2를 해야 될 거 아니겠습니까? 네. 그렇다면 이거는 우리 통과 여부는 어떻게 판단하실까요? 우리 오 변호사님. 뭐 지금 현재 윤석열 대통령의 탄핵 호추도 국회에서 204표를 얻어서 통과를 됐지 않았습니까? 그리고 지금 현재 국민의힘 내부에서도 상당히 윤석열 대통령의 그런 지금까지의 그런 행태라든지 이런 부분들에 대해서 상당히 반대하고 뭐 이렇게 잘못되었다고 판단하는 분들이 꽤 있는 것 같습니다. 그렇다면은 뭐 물론 쉽지는 않겠지만 그래도 이게 지금 현재의 지금 전국 상황이라든지 아니면 국민들이 생각하는 그런 어떤 뭐 바라는 그런 부분들을 생각해 봤을 때는 국민의힘에서도 상당 부분 좀 이탈표가 나오지 않을까. 네, 저는 그렇게 좀 생각을 합니다. 네. 우리 김 변호사님 어떻게 판단하시나요? 저도 오 변호사님 의견처럼 됐으면 좋겠는데요. 지금 국민의힘 같은 경우는 본인들의 정체성, 본인들의 살아갈 방향을 모든 것을 민주당에 대한 반대, 모든 잘못은 민주당에 있다.
이것에 대한 반사 효과로 본인들의 정체성을 찾아가고 있는 것 같아요. 그렇다고 하면 204표로 탄핵이 가결됐는데 그 이후에 더더욱 보수화되고 그 구태의 모습을 보이는 행태로 봐서는 쉽지 않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좀 듭니다. 근데 이번에 보게 되면 거의 한 30여 명이 이제 이탈을 했잖아요. 국민의 그 당론에서. 그럼 그분들이 그런 스탠스를 계속 유지할까요? 아니면은 또 다시 국민의힘으로 원래 돌아가서 뭐 당론을 따른다 해서 뭐 그런 식으로 얘기를 할까요? 어떻게 해야 보시나 모르겠습니다. 그리고 정치에 좀 감이 있으신 우리 오 변호사님 말씀하십시오. 뭐 제가 감히는 알지만 당연히 뭐 기대는 하고 있습니다. 당연히 뭐 좀 이렇게 좀 정상적인 사고를 하는 그런 의원들도 국민의힘이 있을 거라고 저는 그런 좀 제 바람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뭐 그런 분들이 실질적으로 좀 이제는 좀 정상적인 판단을 좀 해줬으면 하는 저는 그렇게 좀 바라고 있습니다. 네. 그렇다면 하여간 그 이런 또 거부가 되고 지금 또 계속 좀 심상치 않은 게 왜 특검법하고 지금 김건희법에 대해서 지금 시간을 끌고 있지 않습니까? 과연 이게 옳은 건가요? 한덕수 대행에서 그런 부분을 혼란을 줄이기 위해서는 빨리빨리 좀 판단을 해줘야 될 것 같은데 어떻게 될 것 같습니까? 그거는 또 거부권 행사할까요? 아니면 어떻게 될까요? 우리 오 변호사님은? 저는 좀 간보고 있는 것 같습니다. 좀 일단은 육법에 대해서 먼저 거부권 행사하고 지금 중요한 그 지금 특검이라든지 뭐 이 부분들에 대해서는 지금 아직 선포도 안 하고 지금 거부권 행사 안 하고 있지 않습니까? 근데 좀 어떻게 보면은 좀 한덕수 총리가 좀 이렇게 대응을 하면서는 조금 정상적인 사고를 하지 않을까 이런 기대가 있었는데 또 이번에 거부권을 행사하는 걸 봐서는 이것도 거부권을 또 행사하지 않을까 하는 정말 참 그런 뭐 잘 아시다시피 한덕수 총리가 상당히 유능한 관료거든요. 옛날 DJ 때부터 이제 그런 관료 생활을 계속해서 높은 걸 영위해왔던 건데 그 저도 잘 할 줄 알았습니다, 사실. 그래도 그나마 이제 그래 뭐 윤석열 그런 놈 밑에서 이제 했으니 그러려니 했지만 그래도 윤석열 없으니까 할 줄 알았는데 이번에 그 양곡법도 이제 6법을 또 6개 법안을 가해서 또 거부권 행사하던데 사실 지금 연말까지 미루는 것도 석연치 않고요. 그런 부분은 우리 김 변호사님 어떻게 바라보실까요? 한덕수 총리가 말씀하신 것처럼 상당히 똑똑한 사람입니다. 그래서 제가 봤을 때는 육법에 대한 거부권 행사는 그게 큰 부담은 없었을 것 같아요. 정책적 법과 성격이 상당히 강하기 때문에. 그래서 육법 정도는 거부권 행사에서 본인이 뭐 윤석열이든지 국힘에 대한 어쨌든 면피성 행동을 하고 그 다음에 이제 특검 같은 법안들에 대해서는 이러한 법안은 지금 이 정책적 법안이라고 주장하기가 어렵잖아요. 그래서 여기에 대해서는 좀 시간 좀 끌다가 통과시키지 않을까 조심스럽게 예측해 봅니다. 저는 이번에 볼 때 6개 법안 중에 이제 증인 감정 법안 같은 경우에 이제 보수 쪽에서 특히 그 반감이 심하더라고요. 그러니까 그런 어떤 논리 되냐면은 이런 증인 감정법이 통과가 되면은 기업 총수들이 가가지고 뭐 의원이 이제 뭐 기업의 그 비밀에 대해서 물어봐도 말을 할 수밖에 없다. 뭐 이러면서 뭐 그런 논리를 펴더라고요. 그래서 그런 부분도 있긴 있을 수 있다. 내지는 비공개를 하든지 하면 될 텐데 그런 부분이 입법이 좀 모아돼서 그 정도는 저는 거부가 행사될 걸로 봤는데 양곡법 같은 경우는 이제 시장 격리이기 때문에 당장 시급한 법안 같은데 그것까지 일률적으로 판단을 해가지고 했는데 그러면 우리 김 변호사 판단할 때는 그게 정부적인 판단이다. 나중에 지금 특검법하고 김건희법을 통과시키기 위해서 하나의 어떤 자기의 보호막을 쳤다 이렇게 판단하면 될까요? 정리를 하면. 뭐 통과시키기 위해서라기보다는 통과시켰을 때 비난을 최대한 축소시켜서 본인의 뭐 탈출구를 만들고자 하는 의도가 어느 정도 있지 않았을까 이 정도 생각해 봅니다. 자 그러면은 이제 우리 한덕수 대행이 9명을 임명하는 데는 이제 그 헌재 의원을 갖다가 임명하는 데 문제가 없다고 보는 거고 그럼 이게 언제쯤 만약에 또 근데 이게 국회에서 이제 헌재 의원을 갖다 추천을 했는데 인사청문회 끝나고 만약에 한덕수가 그걸 안 하면 어떻게 되죠? 일단은 추천을 해도 그 임명권자는 대통령이기 때문에 그리고 지금 현재는 이제 대통령 권한 대행이 임명권자이기 때문에 만약 그 인사청문회를 거쳐 추천을 했다고 하더라도 한덕수 대행이 임명을 하지 않으면 실질적으로는 지금 임명이 안 되는 그런 상황이 되는 거죠. 네.
그거 어떻게 해결해야 되나요, 김 변호사님? 그거? 우선은 살펴보면 일단 뭐 제도적으로는 강제할 수 있는 방법이 없습니다. 제도적으로는 강제할 수 있는 방법은 없는데 내용적으로 살펴보면 헌법재판관 9명을 333으로 나눈 이유는 입법사법 행정부의 권력 균형이거든요. 헌법재판소는 엄밀히 따지면 사법기관이라고 하기보다는 헌법이라는 대가치를 가지고 대한민국의 제도나 정치를 평가하는 기관이기 때문에 이것을 입법, 사법, 행정 셋이 고루 나눠서 견제를 주기 위한 그 제도고요. 근데 여기서 이번에 3명은 의회 몫입니다. 예, 대통령 몫이 아니에요. 그렇기 때문에 명분은 없습니다. 이 거절한 명분은 없고, 또 하나는 이렇게 했을 때 헌법재판 6인 체제로 탄핵 심판이 이루어져야 되거든요. 6인 체제로 탄핵 심판이 이루어진다고 했을 때 9명이 아닌 6인으로 가는 것, 6명에게 심판을 받게 되는 것, 거기에 대한 부담도 상당히 클 겁니다. 6인으로 간다고 하면 결과적으로 기각될 가능성은 더 높겠죠. 6인 중에 1명이라도 반대 의견하면 기각이 되겠지만, 하지만 이 탄핵 심판을 단지 6명만으로 끌고 가게 된다는 것, 거기에 대한 여론이나 정치적 부담감은 상당히 크기 때문에 한덕수 권한대행이 이걸 끝까지 임명하지 않아서 윤석열의 탄핵 심판이 결국은 6명으로 결과가 나오게 만들 것이다 라는 것을 생각하기에는 한덕수가 받는 부담감이 너무 클 것 같다라는 생각이 듭니다. 그럼 만약에 이제 한덕수가 이번에 또 만약에 연말에 그런 어떤 탄핵 특검법하고 김건희법을 만약에 거부를 한다. 그러면 뭐 탄핵에 다시 들어가야 될까요? 아니면 어떻게 될까요? 저는 탄핵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두 분 다 동의하십니까? 실질적으로 한덕수 총리 같은 경우에도 내란의 공범이잖아요. 네. 네. 그렇기 때문에 뭐 이제 대통령 탄핵 소추안이 발의되고 나서 조직 권한 대행 체제로 가다 보니까 민주당에서는 좀 한덕수 총리에 대한 탄핵 절차를 좀 중지한 상황인데, 계속해서 이렇게 전국 안정에 방해를 하고 한다고 하면은 저도 김광희 변호사님 말씀처럼 당연히 탄핵 들어가야 된다고 보입니다. 네. 그럼 하여간 강제할 수 있는 방법은 없다. 그러니까 이제 헌법 이제 국회에서 올렸는데 이제 인사청문회를 거쳐가지고 제청을 이제 요구를 했는데 한덕수가 만약 거부한다 그러면 거기에 대한 뭐 강제 수단은 없으니 탄핵밖에 없다. 그 다음에 한덕수는 프로세스 따라가 그대로 이제 내란죄로 조사받고 처벌받으면 된다. 뭐 이런 식으로 프로세스 가면 될까요? 그렇죠. 네, 네. 뭐 하여간 뭐 한덕수 총리가 뭐 제가 알고 있는 한덕수라는 사람이 굉장히 유능하고 합리적으로 판단하기 때문에 뭐 그 정도까지는 가지 않는다 저도 판단하고요. 네. 뭐 가능하면 빠른 시간 내에 특검법하고 김건희 법안을 갖다 김건희 특검에 대해서 빠른 시간 내에 결정을 해줬으면 좋겠습니다. 100% 한우 맛있는 내장이 한가득, 한우 내장탕을 한가득 즐긴다. 한우 내장탕이 한가득 온다고? 가득 한가득 한우 내장탕 600g, 800g 넣어 무려 1kg 인심 좋게 한가득 푸짐하게 기가 막히게 3인분 뚝딱 가장 푸짐하게 경제적으로 먹는 비법 줄 서서 먹는다는 바로 그 맛집 맛의 비결 그대로 이거 한우라니까 한우 내장탕 100% 한우 사골 육수 100% 한우 대창 막창 염통 쫄깃한 깐양 흑양까지 가득가득 국내산 청정 배추 우거지 아낌없이 투하 비법 양념장까지 담아내면 한우 한가득 담은 한우 내장탕 납시오. 세 번째 주제입니다. 대통령의 파면을 정당화할 정도의 중대한 법 위반 행위에 해당하느냐 이제 여부입니다. 먼저 우리 이정미 헌재 소장 권한대행의 이제 그 판결 선고를 한번 잠깐만 들어보도록 하겠습니다. 피청구인 대통령 박근혜를 파면한다. 이 결정에는 세월호 참사와 관련하여 피청구인은 윤석열이 지금 현재 한남동 관저에서 이제 헌재 서류 수령을 거부하는 등 행위는 어떤 영향을 미친다고 생각하시나요? 이게 지금 오비정 선생님 어떻게 생각하시나요? 지금 윤석열의 사고는 자기가 뭘 잘못했냐 이건 것 같아요. 나는 정말로 이렇게
종북 세력들, 반국가 단체, 종북 세력들이 우리 지금 이렇게 대한민국을 계속해서 뒤흔들고 있는 것을 자기는 바로잡기 위해서 당연히 자기는 최선의 선택을 한 건데 왜 내가 지금 이렇게 탄핵되고 이렇게 내란죄 피의자로서 또 이렇게 수사를 받아야 되고 그거를 전혀 인정 못하는 그런 사고인 것 같거든요. 그러니까 한마디로 정말 정상적인 사고를 못하는 그 정도 수준인 것 같습니다. 그렇다 보니까 당연히 지금 뭐 공수처에서 이렇게 뭐 소환을 하더라도 그 말도 되지 대통령이 가란다고 가냐 이게 지금 뭐 말이 되지 않는 소리를 하잖아요. 그러면서 수사에도 응하지 않고 있고 그리고 현재 심리를 진행하기 위해서 이렇게 서류들을 보내도 뭐 전혀 수정하지 않고 있고 이거 자체가 아예 국가 기관을 뭐 수사기관뿐만 아니라 현재도 본인은 뭐 따르지 않겠다 못 믿겠다 뭐 이런 정말 정상적인 사고를 못 하고 있는 그런 상황인 것 같습니다. 네. 그럼 우리 김 변호사님, 우리 윤석열 윤석열의 지금 이런 행위가 나중에 헌법재판소 판결문에 어떻게 영향을 미칠까요? 어떨까요? 우선은 사법체계 자체를 부인하는 거니까요. 네, 본인 말로는 뭐 내가 헌법 재판에 직접 출석해서 변론하겠다라고 얘기하면서 동시에 그 절차는 부인하고 있잖아요. 방해하고 있고 그렇다고 하면 이건 대한민국의 사법 절차 자체를 부인하는 거기 때문에 또 하나의 탄핵 사유가 될 것이다라고 생각합니다. 이게 헌법재판소에서 피청구인이 직접 본인이 출석할 수 있는 건가요? 직접 출석은 가능합니다. 출석해서 네, 그 진술도 가능합니다. 아, 진술도 가능하다. 네. 박근혜 대통령 당시에는 박근혜 대통령 직접 뭐 이렇게 진술은 하지 않았고 뭐 서면으로 이렇게 하고 변호인 통해서 했는데 뭐 윤석열 같은 경우에는 본인이 직접 하겠다고 뭐 그렇게 하고 있으니까 그 모습도 한번 좀 보고 싶습니다. 뭐라고 얘기를 할지. 네. 그 지금 이제 헌재로 넘어간 사건에서 이제 가장 핵심이 선고가 언제쯤 이루어질 것이냐는 이게 초미의 관심이거든요. 지금 사실 나라의 그 혼란이 굉장히 경제 상황에는 모든 게 안 좋기 때문에 빨리 이런 혼란을 종식시키기 위해서는 그런 헌법재판소 절차가 끝나야 된다 보고 있는데 오 변호사님 먼저 이게 선고까지 어느 정도 시간이 걸릴 거라 생각하시나요? 박근혜 대통령 같은 경우에 탄핵 그 소추되고 나서 헌재 결정 날 때까지 한 90일 정도 걸렸거든요. 그런데 지금 박근혜 당시 그 탄핵 소추, 탄핵 그 이 사유는 파면 사유는 상당히 좀 복잡했습니다. 사실관계도 좀 복잡하게 많았고 또 판단하기도 조금 복잡한 그런 부분이었는데 이 윤석열 이번 내란 사건 같은 경우에는 너무 명백하잖아요. 이거는 정말로 국헌 문란을 목적으로 또 헌법 질서를 파괴하고 명백한 헌법과 법률을 위반했기 때문에 실질적으로 쟁점은 훨씬 간단한 것 같습니다. 그래서 저는 한 2월 안에는 결정나지 않을까. 또 지금 현재 이번에 새로 3명이 그 선임이 된다고 임명이 된다고 하더라도 또 3월 말에 또 3명이 대통령목 3명이 또 그 이제 임기가 다 끝나서 또 이렇게 자리를 비워야 되는데 그렇다고 하면 그 전에는 이렇게 결정을 하지 않을까. 네, 그렇게 생각합니다. 그게 한 4월 15일인가 되더라고요. 지금 두 분이 우리 문재인 대통령 할 때 임명했던 두 분이 그 전에는 될 것 같다는 의견이시고요. 근데 김 변호사님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우선 헌법재판소의 판단 대상 중에는 국가 운영이라는 것도 분명히 존재해야 됩니다. 박근혜 탄핵 때는 그래도 국가 조직이라는 것이 어느 정도 기능은 하고 있었어요. 그런데 이번에 윤석열은 우선 국무위원들 전체를 내란 공범으로 만들어 버렸고, 군대 조직, 군사 조직도 전부 다 거의 뭐 해체 수준으로 엉망진창을 만들어놨습니다. 그래서 지금 현재는 사실상 대한민국이라는 국가가 제대로 운영될 수 없는 상황까지 만들어 놓은 거예요. 박근혜 때하고는 전혀 상황이 다릅니다. 그렇다고 하면 헌법재판소는 이런 식으로 정상적인 운영 자체가 불가능한 대한민국이라는 상태를 장기간 방치하지 않아야 할 의무도 있어요. 이런 부분을 좀 고민해 본다고 하면 헌법재판소도 상당히 이 재판을 오래 끌지 않고 조속하게 마무리 지려고 하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들기 때문에 박근혜 때보다 더 빨리 진행되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있습니다. 그러면 이제 궁금한 것 중에 하나가 이제 정영식이 이제 주심인데 이분이 이 주심의 역할은 어떻게 되나요, 김 변호사님? 헌법재판소에서 주심의 역할. 네. 주심의 역할이 판단에 있어서 뭐 그 판단 자체에 영향을 미칠 수는 없습니다. 하지만 절차 진행에 있어서 상당히 큰 영향을 미칠 수는 있는데요. 그렇다고 하더라도 물론 이제 그 주심 재판장의 과거 뭐
그 행적이나 판결 내용들을 가지고 지금 여러 가지 걱정들이 많이 있긴 하지만요. 예, 판단 내용에 있어서 결정적인 영향을 미칠 수 없기 때문에 이 부분이 그렇게 결정적인 역할을 하지는 않을 거다라고 생각합니다. 그러면은 사실 이제 우리 헌법재판관 같은 경우에 좀 우려감이 있는 게 그 한명숙 총리 사건에서 이제 그런 명백한 그런 위증이라든지 이게 명백히 드러났음에도 불구하고 그걸 그대로 이제 인정을 했단 말입니다. 그런 어떤 부분에서도 이게 명백한데 내란이 이걸 정영식 이분이 그걸 묵살할 가능성은 없을까요? 어떻게 보나요, 김 변호사님은? 저는 우려가 좀 상존하고 있거든요. 그런 우려도 분명히 존재하는데요. 우선은 지금 대한민국 국민들이 너무나 고위직고 중요 자리에 있는 사람들이 그에 반해서 거의 미치광이 수준의 이상 증세를 보이는 모습들을 봐왔기 때문에 이런 권위에 대한 그 신뢰가 없어진 거는 사실인 것 같아요. 그렇기 때문에 헌법재판관이 정말 윤석열과 같은 어떤 미치광이 수준의 판단이나 행동을 하면 어떨까 이러한 걱정까지 하고 있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상황이 이 지경까지 된 것에 대해서는 좀 너무나 유감스럽긴 하지만 그래도 현직 헌법재판관이고 자격이 인정됐기 때문에 그곳에 있고 그곳에서 판결을 해오고 있는 사람이 있기 때문에 이러한 대단히 명백한 사건에 있어서 다른 결정을 하기는 사실상 불가능하지 않을까라고 생각합니다. 그럼 이렇게 지금 이제 헌법재판소 판결문은 어떻게 작성이 되나요? 예를 들어 대법원 같은 경우는 재판 연구관들이 작성을 해가지고 주심한테 주고 주심이 이제 다듬어서 이제 이걸 합의부로 돌리고 하는 걸로 알고 있는데. 그거는 실무적인 부분이고요. 사실은 뭐 판결문은 판사 본인이 직접 작성해야 되는 거고 재판연구관이나 아니면 뭐 주심이 작성하거나 뭐 이런 부분은 실무적으로 도움을 받고 그 정도의 차이는 있겠지만 결국은 최종적으로 재판관이 작성하는 거고요. 헌법재판소 역시 뭐 실무적으로는 어떠한 도움을 받는다든지 이런 부분이 있긴 하겠지만 결국은 재판관들이 작성을 하고 거기에 대해서 재판관들이 책임져야 되는 부분이기 때문에 그러한 뭐 프로세서로 진행되지 않을까 싶습니다. 그러면은 이제 우리 두 분 의견은 2월 정도를 지금 선고로 본다 이렇게 정리하면 될 것 같습니까? 2월 정도. 그 정도면은 뭐 판단이 되지 않을까 싶습니다. 네. 그러면 변론은 한 몇 차례나 정도 열릴까요? 또 변론이 그렇게 많이 그렇게 뭐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박근혜 때보다 그렇게 복잡한 그런 사건들이 아니어가지고 그렇게 뭐 많이 필요할 것 같지도 않습니다. 네. 증인 신문도 증인도 부르고 하나요? 헌법재판소에서도? 네, 합니다. 네. 네. 그러면은 이제 또 그런 증인도 부르고 하면은 또 시간이 또 많이 걸리지 않을까요? 어떨까요? 그렇게까지는 안 할 것 같습니다. 네. 주요 증인들만 불러서. 네, 그렇게 또 뭐 실질적으로는 뭐 그런 증인의 그런 것보다는 뭐 방송을 통해서 이미 벌써 너무 명백하게 또 그런 게 나와 있고 또 윤석열 본인의 입으로도 너무 많은 게 나왔잖아요. 네, 그리고 지금 관련자들의 진술들도 지금 상당히 많이 나와 있는 부분이고 하기 때문에 네, 그렇게까지는 하지 않을 것 같습니다. 네. 그럼 우려되는 부분이 하나가 이제 윤석열이 이번에 그 탄핵 전에 지난주에 그러니까 14일 전에 이전에 그렇게 국민의힘에다가 그렇게 힘에다가 얘기를 했답니다. 2주만 시간 벌어라. 연말까지 시간 벌라는 거거든요. 그럼 어떤 일을 하려고 했다는 건데 그게 뭘까요? 어떤 취지에서 2주를 시간을 벌어달라고 했을까 자기한테? 제2 내란을 또 꿈꾸지 않았을까요? 대통령의 지휘로서. 네. 우리 김 변호사님 어떻게 하십니까? 저도 그거 말고는 없다고 네, 생각합니다. 뭐. 그 뭔가를 반전할 수 있으니까 2주만 벌어라 하고 이렇게 안달했고 지시 강압적으로 얘기를 했다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1차 계엄이 본인이 생각할 때는 1차 계엄이 분명히 성공할 수 있는 계엄이었는데 아쉽게 실패한 거죠. 군인을 더 많이 넣었다고 하면 국회 문을 때려 부셔가지고 끌어냈다고 하면 성공할 수 있었던 거고 성공할 수밖에 없는 게 계엄이었는데 그거 정당한 계엄이었는데 실패했다. 그러니 시간을 좀만 주면 내가 다시 정비해서 저것들 싹 다 잡아놓을 수 있다. 이런 생각이 아니었을까 싶습니다. 그러면 가장 이제 미스테리한 부분인데요. 앞으로 돌아갔을 때 12.3 내란이 왜 12월 3일 날 발생했는지
우리 김 변호사님 어떻게 생각하세요? 지금 벌써 한 3주 가까이 지나고 있으니까. 여러 가지 설들이 있습니다. 여러 가지 설들이 있는데요. 이거는 사실 뭐 이 사건 자체가 상식적인 수준에서 분석할 수 없는 사건이기 때문에 이렇게 수많은 설들이 나오는 게 아닐까 싶은데 제가 그 설들을 다 소개시켜 드릴 필요는 없을 것 같고요. 그 설들 중에 그나마 제가 가장 가능성이 있다 혹은 나를 이해시켰다라는 설은 주술입니다. 예, 점지받았다. 그 날짜로. 네네. 그렇지 않고서는 이 날짜를 해석할 수가 없습니다. 우리 오 변호사님 어떻게 판단하실까요? 상식적으로 본인은 이렇게 계엄을 선포했을 때는 성공하려고 했을 거잖아요. 그런데 그렇다고 하면은 실질적으로 국회의원들이 그 계엄 해제 의결을 하지 못하게 하려고 했으면은 12월 10일 회기가 끝나고 선포를 하든지 아니면은 금요일 밤이나 이렇게 선포를 하면 금요일 저녁에는 지방 그 지역에 계신 의원들은 다 본인 지역으로 내려가잖아요. 그렇다고 하면 분명히 성공했을 것 같거든요. 군인들을 그래 투입을 하고 국회의원들이 모이지 못해가지고 계엄 해제를 못하고 그러면은 그때 계엄 선포하고 나서 뭐 경찰과 군을 투입해가지고 국회의원들을 뭐 체포하고 이렇게 했으면은 성공했을 것 같은데 굳이 12월 3일 날 이렇게 해가지고 국회의원들이 신속하게 모여가지고 해제 의결도 하고 한 거는 저도 뭐 김관영 변호사님처럼 주술 그게 가장 가장 이해하기 쉬울 그럴 것 같고 또 한 가지 생각되는 건 다들 무슨 그렇지만 아마 명태균의 어떤 그런 부분들도 상당히 지금 많이 있을 것 같습니다. 지금 명태균 한금폰을 통해 가지고 이제 많이 드러나고 있잖아요. 지금 그 부분에 관해서도 뭔가 좀 얘기를 뭐 본인이 생각하는 게 있지 않았을까. 그래서 그런 부분들에 대해서도 좀 대비하기 위해서 좀 하지 않았나 이런 생각도 좀 듭니다. 네. 뭐 저는 제 개인적인 내피셜인데 결국 그렇게 보거든요. 명태균이 그날 2일날인가 3일날인가 아마 얘기를 했지 않습니까? 자기가 그날 폰을 갖다가 민주당에 넘길 수 있다. 여기에 굉장히 자기 위기감을 느꼈을 것 같고요. 그러니까 당초 시나리오는 그랬겠죠. 대북 풍선을 삐라를 갖다 계속 북으로 보내고 북이 이제 도발을 해오면 이제 못 참고 건너오면은 전면전을 터뜨리고 그러면 전시 개혁으로 넘어가려고 이런 시나리오 가졌을 텐데 몇 번 계속해도 이제 북이 이제 인내를 하니까 못했으니까 못한 상황인데 자기가 콘으로 몰리겠다고 지금 봤던 거거든요. 이거 만약에 그 다음 날이면 명태균 폰이 터질 수 있다. 그러면 자기가 못 헤어나니까 그런 이제 하루 땡 그날 바로 이제 결행한 거 아니냐 하는 부분하고 그 주에 이제 김건희 특검법이 통과될 가능성이 있었으니까 이걸 이번 주에 넘기면 안 된다 해가지고 했을 가능성이 있다. 뭐 해가 좀 더 시간을 지나면은 이제 그런 부분이 드러날 것 같고요. 자 마지막으로 그럼 우리 헌법재판소 우리 헌재 당부하시는 말씀이 있다 하나씩 부탁 좀 드리겠습니다. 자 우리 오 변호사님이 헌법재판소에 바라는 게 있다면 말씀 한번 부탁드리겠습니다. 지금 그 정영식 그 재판관이 지금 현재 주심으로서 또 지금까지의 그런 판결을 보면은 조금 우려스러운 부분들이 좀 많이 있지 않습니까? 그렇기 때문에 지금 현재 6인 체제로서 이렇게 헌재 결정이 난다면은 위험할 수도 있다고 저는 보입니다. 정말로 이 정영식 재판관이 본인 혼자서 이렇게 뭐 파면 사회에 해당하지 않는다 해버리면은 결국 다시 윤석열이 업무에 복귀하게 되잖아요, 대통령직에. 그렇기 때문에 빨리 신속하게 이제 국회에서는 빨리 좀 이렇게 그 3명의 헌법재판관들의 또 선임 절차를 좀 신속하게 좀 밟아야 될 것 같고 그리고 이제 헌법재판관들 같은 경우에는 정말 좀 헌법과 양심에 따라서 정말 판단을 한다고 하면은 명백한 내란죄에 해당하는 부분이 헌법질서 파괴에 해당하기 때문에 정말 헌법과 양심에 따라서 판단을 해주셨으면 합니다. 그리고 이 헌재 결정은 뭐 소수 의견이라든지 반대 의견을 본인이 다 작성을 해서 기록에 남게 되는 거거든요. 정말 역사에 남는 거니까. 네, 역사에 부끄럽지 않은 정말 그런 판결을 그런 결정을 해줬으면 합니다. 네. 자, 우리 김 변호사님 우리 헌법재판소에 우리 바라는 바가 있다면 한 말씀 부탁드리겠습니다. 우선 대한민국의 헌법재판소, 헌법재판 제도는 세계 어디다 내놔도 모범적으로 인정받는 사례입니다. 그리고 이렇게 대한민국이 헌법 수호를 위한 상당히 훌륭한 제도를 가지고 수십 년 동안 운영해 왔다라는 것은 대한민국의 자부심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만약에 이번에 헌법재판소에서 헌법 수호와 상반되는 결정을 하게 된다고 하면 그들이 수십 년 동안
쌓았던 그러한 공든탑을 스스로 무너뜨리는 게 될 것입니다. 그리고 그것은 대한민국에 있어서도 매우 큰 손실이고요. 이런 상황이 발생하지 않도록 대한민국 헌법을 수호해 주셨으면 한다는 생각이 하나 들고요. 지금 윤석열이나 국민의힘은 벌써부터 재판을 지연시키고 헌법재판소를 어떻게 혼란스럽게 만들고 흔들기 위한 교란 작전을 벌이고 있는 것 같아요. 그렇다고 하더라도 대한민국 최고의 헌법기관이기 때문에 헌법수호기관이라는 것을 명심하시고 그에 맞는 명확하고 정확한 역할을 해주셨으면 좋겠다라는 말씀드립니다. 네. 자, 이상으로 일단 우리 민주주의 역사는 1945년 해방 후부터 2024년 12월 23일 현재 이 순간까지 시민들의 피와 눈물로 다져진 토대에 우뚝 솟아있는 자랑스러운 금자탑입니다. 2024년 12월 3일 대통령 윤석열은 이 같은 금자탑을 허물려고 했지만 사마귀가 수레를 세우는 격에 불과합니다. 그는 앞으로 긴 시간을 차디찬 감옥에서 지내야만 할 것입니다. 그가 짓밟으려고 했던 민주주의는 그에게 수백 년 아니 수천 년을 이어내려가면서 기억하게 만들 겁니다. 마찬가지로 윤석열의 민주주의의 훼손을 옹호하는 그의 유튜브 행적 또한 정치인들의 행적 기억하게 만들 겁니다. 이상으로 정법시대 10회차 방송을 마무리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